여러분들 작년에도 뵀었던 것 같은데요. 예. 작년에 이어서 또다시 많은 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진주 풍경은 언제 봐도 언제 와도 참 아름답다는 생각입니다. 아름다운 남강, 그리고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촉성루, 참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유등축제 기간이 끝났다고 들었는데요. 참 아쉽습니다. 직접 봤으면 했는데.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달랠 겸 점심 때는 육회 비빔밥 먹고 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육회 비빔밥 그 유래를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임진왜란 때 진주성 싸움에서 이제 마지막 왜군과 대결을 위해서 성 안에 모인 분들이 결연한 의지로 이제 최후의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소들을 다 잡아서 더 많이 나눠 먹기 위해서 육회 비빔밥을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참 가슴이 짠했습니다.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정말 역사가 축제가 되고 또 역사가 문화가 되는 이곳 진주, 천년고도 진주에서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에서도 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어느 정도 좋은 그런 방향에 대한 제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이고, 또 이제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가 단순히 힘든 것이 아니라 축제가 되고 그리고 또 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이제 10월 26일인데요. 무슨 달인지 아시죠? 예, 금방 떠오르는 11.6 말고도 또 있습니다. 예, 저랑 성씨가 같으신 분,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의거 날이시죠. 그래서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심판한 그런 날인데요. 지금 이제 그분이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신 다음에 고국으로 옮겨서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는데도 안타깝게 유해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묘로 백범 김구 선생님 묘소가 있는 효창공원에 가묘가 있을 뿐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어쩌면 우리 민족의 역사 바로 세우기가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완으로 남겨진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면서 왔듯이 우리는 희망과 꿈을 이룬 적은 없었던 민족인 것 같습니다. 일제치하에서도 독립의 의지를 잃지 않고, 그리고 또 IMF, 어렵던 IMF 관란 시절에도 금모으기 운동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단결해서 이제 그 역경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또 민주화의 꿈도 우리가 독재시대 치하하에서도 잃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시장을 다닐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지난 이제 약 40일 정도를 대선 출마한 이후에 시장들을 다니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꼈었는데요. 재래시장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특히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어려워지는 대형 재래시장들이 많은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는 놀라운 모습들을 간혹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서 그전까지는 뿔뿔이 흩어져 계시던 상인분들끼리 모여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모여서 밴드를 만들어서 시장에 오시는 분들을 즐겁게 하는 연주를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인분들 스스로가 그전에는 서로 그냥 바로 옆 가게에 있는 분도 잘 몰랐다가 어려움에 닥치면서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너무 좋아하게 됩니다. 서로 친해지게 돼요. 그리고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그전에는 완전히 모래가루처럼 흩어졌던 그런 분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탄생이 되고, 아무리 장사가 힘들지만 서로가 너무 좋은 겁니다. 서로가 모여서 손님이 있든 없든 같이 음악 연주하는 것 자체 재미를 들리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이제 오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오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시장이 살아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분들끼리 이렇게 시장에 오게 되면 다들 물건만 사러 왔죠. 그냥 거래의 상대죠. 그리고 경쟁의 상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나를 제외한, 또는 우리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경쟁의 상대, 나와의 거래 상대방일 뿐인데요. 그게 아니라 점점 공동체로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들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각박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청년 일자리 없고 이런 힘든 속에서 지금 시점이야말로 어쩌면 모두들 힘을 합쳐서 공동체를 복원해 나가자는 이런 그 열렬한 외침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우리 민족 원래부터 공동체가 단단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IMF 반란 때 금모으기 운동은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국가를 살리자고 자기 개인 재산을 내놓는. 그리고 또 지난 월드컵 때 전국 모든 도시에서 가장 큰 광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몰려서 축제, 잔치가 벌어지고 정말 우리 개인들의 일처럼 모두가 다 기뻐했는데요. 그런 모습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원래 본성이 공동체, 따뜻한 이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민족인데, 지금 사회가 너무 각박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민족을 뿔뿔이 갈갈이 찢어 놓은 겁니다. 그거 이제 복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도 어렵지만 저는 앞으로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또 그 부동산 문제, 또 전 세계적인 지금 그 금융 대란으로 촉발된 그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봐서는 정말로 답답하고 탈출구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 또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일자리 문제,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또 그 직장 잃은 40대 가장들의 문제, 그리고 또 이제 5, 60대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노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건강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사회들을 굉장히 많이 짓누르고 있는데요.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에서 쓰러진 적이 없고, 우리가 공동체가 복원이 되면 항상 그때 그것들을 이제 헤쳐왔기 때문이죠. 문제는 공동체 복원을 막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사람들을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결국은 누구한테 더 이득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 참 안타까움을 이제 지울 수가 없는데요. 작년 서울시장 그 재보선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국민적인 열망이 어쩌면 거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즉,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대표적인 것이 격차죠. 격차 한 단어로 저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격차라고 하면 개인과 개인 간의 격차, 빈부 격차, 성별 격차, 세대 간의 격차, 또 산업계 쪽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또 지역 간의 격차, 그래서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이런 격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격차가 지금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사회의 현상으로서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것들을 몸으로 느끼면서 지금 이렇게 황야에 서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주체는 정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정치가 이런 우리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죠. 하늘에 붕 떠 있고 그들만의 논리로 계속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결국은 작년 가을부터 서울시장 재보선 때부터 나타난 거대한 이런 흐름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이 체제는 이제 수명이 다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체제들,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정당 체제라든지 또는 빈부격차들을 더 심화시키고 사회 계층 간의 이동을 차단시키는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사결정 구조가 예전 산업화 시대에 빠져있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는 수명이 다 있고 지금 현재 사회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런 체제의 틀을 깨야 된다. 깰 수밖에 없다. 깨지 않으면 우리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외국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역사적인 성공의 절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고 역사 속의 실패의 절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됐다. 그런 말들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위기의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위기의식이 그것 자체는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렇겠지만 어쩌면 이 위기의식 때문에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역사적인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도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개혁은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는 데서 출발하게 마련입니다. 항상 모든 사회에서 한번 사회가 이렇게 바뀐 다음에도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기득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 체제가 모두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고 개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옛날의 개혁의 주인공들이 기득권이 되어서 다시 개혁에 저항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의 논리이기도 한데요.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개혁은 사자와 당나귀의 저항을 받게 된다. 그래서 기득권 중에서 사자도 있고 당나귀도 있는데 아마 이런 비유들은 잘 아실 겁니다. 다 이렇게 저항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기득권 보호하려는 세력들은 온갖 논리를 앞세워서 현혹해서 일반 대중들을 현혹하면서 진정한 개혁을 반대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럴듯한 논리를 세워서 기만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늘 역사의 흐름에서 주인공은 국민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결국은 거기에 속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우리 사회를 문제를 푸는 데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이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이 체제 자체를 바꿔달라는 그런 우리나라 국민들의 흐름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가장 이제 시작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정치개혁이. 정치개혁이 되어야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목적이자 결과인 경제민주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개혁은 수단이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추를 풀기 위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정치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정치개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들을 드렸었어요. 대표적으로는 세종대에서 제가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회의원들이 원래 국회법대로라면 소신대로 자기가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론이라고 정해서 국회의원들을 자기 개인 소신대로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치기 통과라든지
여러 가지 무리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즉, 첫 번째는 국회의원들을 당론에 묶지 말고 개인 소신대로 투표하게 하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라.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공천권입니다. 지방자치 그 의원들이라든지 또는 뭐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그 단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당에서 공천을 하고 있는데, 그 공천 자체가 원래 정당이 뭡니까? 정당은 그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입니다. 헌법기관이죠, 한국 같으면. 그런데 그것 자체가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지 않고 내부의 개파의 이익이나 논리에 따라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휩싸여 있으면 국민들을 외면하게 되고, 국민들이 아무리 사회 문제 해결해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공천권이 있습니다. 그 공천권을 개파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 국회의원들도 정치하시는 분들도 다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그 개파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라는 거고요. 너무나 저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특권 포기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것들을 포기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나아가서 국회의원도 특권을 포기해야 되는데, 마침 4월 총선 직후에 양당에서 어떤 것들 포기하겠다고 신문에서 본 적 있으시죠? 뭐 불체포 특권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말이 나오다가 아무 그 결정도 않고 행동도 않고 그냥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건 국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그때 한 이야기 그 제대로 지키라고 국민들이 저는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세종대에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제 인하대에서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국회의원 숫자 줄이고, 그리고 대신에 그 내부에서 비례대표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이라는 그런 말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줄이든지 아니면 원래 목적대로 쓰라. 즉 정당에서 정책 개발하는데 그 비용을 쓰라고 제가 그 주장을 했었고, 세 번째로는 그 중앙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라,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중에서 그 일부 이렇게 말씀들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인하대 강연 말미에 제가 그 존 로크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새로운 의견은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의심받고 대부분 반대에 부딪힌다. 제가 왜 그 말을 썼느냐면, 저는 강력하게 반대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상한 그대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받아들일 부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제일 제가 뭐라고 할까요? 가슴 아팠던 부분은 국민들의 맹목적인 정치 혐오에 편승한 파퓰리즘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국민들의 정치 혐오에 편승한 포퓰리즘,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무서운 저는 말인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이 뭡니까?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무조건 정치 싫어하도록 안철수가 부추긴다, 그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기존 정치에 실망하고 또 새로운 정치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대중의 어리석음으로 폄훼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대중은 그 정도 판단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다는 말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게 저는
참 착잡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파퓰리즘이라면, 그러면 그 지역마다 다니면서 개발 공약 하나씩 내고 국가 재정 생각하지 않고 장밋빛 공약을 내는 게 파퓰리즘이죠, 원래. 그런데 제가 했던 말은 개발 공약 아니잖아요. 특권을 내려놓자는 말인데, 그래서 특권 내려놓자는 말이 왜 파퓰리즘인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들의 개혁 열망에 귀를 기울이는 게 파퓰리즘이라면, 그 말은 뭐냐면 정치권은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닫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용기 있는 분이 계실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제일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중에서 저는 가장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왜 국민이 정치를 혐오하게 되었는가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가 본질입니다. 괜히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이제 그 세부적인 사안들 말씀을 하는데, 이 지역적인 하나하나에 계속 이렇게 그 붙잡고 논쟁하지 마시고 본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왜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되었는지를 정말 심각하게 인식하고 자각하고, 그러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은 어떠한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가를 스스로 반문하고 스스로 해답을 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저는 그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논의를 더 진정시키기 위해서 6가지 정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래서 논쟁은 환영합니다. 논쟁, 그리고 합의를 해나가면서 이제 바로 잡아야겠죠. 제가 던진 6가지 이슈, 이제 논쟁이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반가웠습니다. 파퓰리즘 이야기는 빼고 나머지는 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 시작하고 합의를 해나가면서 결국은 그러면 정치권은 어떠한 뼈를 깎는 쇄신을 할 것인가, 그 결론만 나면 됩니다. 그거죠, 사실 제가 바라는 건. 그래서 그래서 사실 생각 다를 수 있고,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방안도 다를 수 있고 정책도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실행 의지는 같아야 한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드린 말씀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 정치개혁 첫 번째는 어디서 출발하는가 라고 하면 물론 대통령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그 부분부터 말씀들을 드렸었는데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 건가에서 출발하는 거고,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었던 게 대통령 권한의 남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된다면 권한부터 축소하겠다고, 그래서 그것부터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권한 통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겠다, 그리고 감사원장 추천권을 국회에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이 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만들겠다는 약속도 거기서 이제 그런 이유로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대통령 권한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정당과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대통령의 신여 또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상황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상권 분립은 말뿐입니다. 대통령 밑에 국회나 또는 국회 밑에 또 국민이 신음하는 그런 구조들은
도저히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의회 정치가 파행됐던 데는 중심에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이 권한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국회 정당에다가 이제 요구를 제가 6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부의 요구이긴 하지만 그것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고 국회의 기능이 강화됐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게 결국 핵심은 뭐냐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공천권을 가지고 당이 국회의원들을 다 통제합니다. 눈치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강제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들이 자기 양심에 자기 판단에 따라서 투표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통제하는 삼권 분립이 기본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가장 기본이 삼권 분립이라고 해놓고 사실은 삼권 분립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게 그러한 공천권, 강제 당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가장 논쟁이 많이 붙은 게 국회의원 숫자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확하게 그 강의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을 보면 얼마로 줄이자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예로서 이렇게 든 거는 있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핵심을 자꾸 비켜가시면 안 되고 거기 그 논쟁에서도 중요한 거는 숫자가 아니라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정치학자분들이나 이제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말고 실제로 국민들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왜 국민들이 차라리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라고 요구하는지 그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저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당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뭘 실행하자면 수많은 양보와 타협들이 필요하게 될 테고 내년부터 정말로 힘들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자면 여러 많은 양보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재벌도 또 차관급만 50명 넘는다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도 엄청난 힘을 가진 사정기관도 모두 기득권과 특권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사회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은 내려놓아야지 이 위기를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노동자들에게도 양보를 요청해야 됩니다. 비정규직 살리기 위해서 정규직이 조금은 참자고 요청을 해야 되고 정년 지키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 요청을 해야 되고 청년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 나누기 요청을 해야 됩니다. 또 학생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최저임금제가 학생 아르바이트 때 굉장히 괴로움들을 많이 당하시는데요. 사실은 영세 자영업이나 영세 중소기업들 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한 번에 당장 내년에 현실화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학비 때문에 밤새워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학생분들께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조금만 참아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는 참아달라고 이야기해놓고 정치권이나 대통령은 자기 권한 안 내려놓는다는 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청드리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 권한 내려놓을 테니까 정당과 국회도 좀 내려놔 주세요. 그래야 재벌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그리고 노동자, 학생들에게 조금씩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출발점이 그렇게 정치권이 먼저 특권을 포기하고 다른 쪽에 양보를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정치권 논의되는 정치개혁안, 저는 자기 희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의 성찬은 있는데 진정한 내 것을 내려놓겠다는 그런 의지가 부족합니다. 단적인 예로 국회의원 특권이 어떤 것들인지 아세요?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특권이 나옵니다.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번 쳐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뭐 다른 건 좋다고 의외예요. 다 관두고 국회의원 세비, 19대 국회가 작년 대비해서 몇 프로 인상됐죠? 아마 16%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 3.5%, 최저임금 6.1%, 최저생계비 3.4% 인상인데 국회의원 세비가 그렇게 인상이 됐어요. 세비가 올라서 올해 19대 국회가 정치를 더 잘하시나요? 국정감사 때 보셨죠? 국정감사 때 국정감사가 아니고 안철수 감사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국정보다 더 중요한 사람인가? 이상하다?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국정감사 때 국정감사 하지 않으신 의원분들은 자진해서 세비 반납하셔야 됩니다. 어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농성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날씨 엄청나게 추운데 그 고공 철탑 위에 자기 몸을 묻고 9일째 비정규직 농성을 하고 계신데요. 그게 또 그냥 농성이 아니라 이미 법으로 정해지고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정을 받아서 이미 결판이 난 사항을 회사에서 들어주지를 않아서 그래서 농성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을 받았는데요. 정말 그런데도 그 모습을 보면서 국회가 억울하고 힘들고 불안한 국민들 문제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국민들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는 그 높이 올라가셨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썰렁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이런 지금의 상황이 진짜 정치의 위기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치권이 이런 특권들 하나도 포기하지 않은 채 개혁을 하겠다면 누구에게도 양보를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 미국, 싱가포르에서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세비 인하 또는 동결에 대한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간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하루만 해도 평생 연금 받는 연금 법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법안들 통과할 때, 세비 인상 통과할 때는 단상 전가하는 사람도 없었고 문을 닫아 걸거나 몸싸움 하시는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광고 그런 거 있잖아요. 소리 없는 용각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정치개혁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괜히 무모하게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 정치는 국민들의 민심을 대변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게 원래 기능이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고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양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게 될 테니
지금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스스로 내려놓자. 그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그런 논쟁에 빠지기보다는 그 원래 본질을 보고 본질을 해결하고자 모두 다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말 저는 다시 한 번 더 정치권의 특권 포기 그리고 혁신을 요구합니다.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됩니다. 정치가 먼저 특권을 버리고 재벌 등 기득권을 향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기를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9일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국민들께서 불러내셨고 국민들만 보고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옳은 길이라면 저는 싸울 겁니다. 그것이 저를 호출하신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점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